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80년대 한국, 정말 뜨거웠던 시기였죠. 네, 맞아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있었고, 그렇죠. 사회 전체를 막 휩쓸었고,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셨잖아요. 네, 오늘 저희는 그 격동의 시대를 지나온 다음에 개인이 마주해야 했던 어떤 상실감,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문학이 어떻게 포착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80년대의 열기, 그리고 또 그 이후의 복잡한 감정선들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낸 이 이남희, 방현석, 이 두 작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요. 아, 네네. 이분들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열망이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좀 달라지고 또 다른 의미를 찾아가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흥미롭네요. 물론 이제 정화진, 김한수, 전성태 작가처럼 당대의 다른 중요한 목소리들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80년대 이후 한국 문학의 그 핵심적인 통찰, 이걸 당신이 좀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남희 작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흔히 58년 개띠 작가 이렇게 불리시는데 초기에는 뭐 저 석양빛처럼 역사 문제를 다루시거나 네, 맞아요. 바다로부터의 긴 이별 이런 작품에서는 또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딱 들어서면서 작품 세계에 좀 큰 변화가 와요. 아, 어떤 변화인가요? 그 거대한 시대 담론 이후에 개인이 마주하게 되는 어떤 현실적인 혼란, 또 정체성 문제, 여기에 깊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후일담 소설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이때 좀 두드러지죠. 아, 후일담 소설이요? 네. 예를 들어서 산 위에서 겨울을 나다. 이런 작품을 보면요. 큰 사건이 이제 지나간 뒤에 남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허함, 회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여성 문제, 플라스틱 섹스 같은 작품이나 또 물질 만능주의 사회 비판, 세상의 친절 같은 작품에서는 아주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주죠. 네. 여기서 근데 주목할 점은 단순히 과거의 절망을 막 토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주 냉정한 자기 성찰, 그리고 굉장히 절제된 묘사를 통해서 감정의 과잉을 경계하는 그런 태도가 보여요. 뭐랄까, 절망 속에서도 그 감정에 막 빠져들지 않고 거리를 두려는 노력 같은 거. 이게 바로 이남희 작가 문학의 어떤 힘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 절제된 묘사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방식이군요. 그렇죠. 여러 작품 중에서도 특히 세상 끝의 골목들, 이게 95년 작품인데 여기에 나오는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비유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네. 아직도 완공 안 되고 계속 지어지고 있는 그 성당, 이게 80년대의 그 혁명적인 열망하고는 뭔가 좀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비유가 정말 핵심적이에요. 네, 80년대에는 마치 세상을 그냥 단번에 확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날이 오면 모든 게 완성될 거다, 이런 확신에 찬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근데 현실은 달랐죠.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처럼 세상이나 개인의 삶이라는 게 끝없이 기약 없이 그냥 계속 쌓아나가야 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라는 걸 이 비유가 보여주는 거죠. 반드시 된다, 이것만이 길이다 하는 식의 그런 80년대식 확언의 수사학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학원의 수사학에 대한 성찰. 네, 동시에 또 작품은 김남주 시인의 삶을 이렇게 불러와요. 아, 김남주 시인요? 네, 그 80년대의 치열함 속에서도 그분이 말년에 사람 사이의 작은 사랑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모습, 이걸 통해서 세상이 변해도 개인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랄까?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태도의 중요성,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설 속 화자가 느끼는 그 시대의 우울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는 거죠. 뭐 동구 사회주의 몰락이라든지 동지들의 죽음 같은 그런 역사적 사건 앞에서 분노할 대상마저 좀 모호해진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상실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마지막에 아무튼 계속 지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됐다는 문장이 이게 그냥 체념이 아니라 어쩌면 결과보다는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안간힘,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속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거대한 이상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개인들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지,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남희 작가가 그렇게 시대 이후 개인의 내면 풍경을 섬세하게 그렸다면 방현석 작가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출발점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80년대 노동 현장의 그 심장부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네, 맞아요. 인천, 울산 같은 그 대규모 공단 지역을 배경으로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을 정말 숨 막힐 듯이 생생하게 그려냈죠. 네. 새벽 출정 같은 작품을 보면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열악한 노동 조건에 맞서서 민주노조를 만들고 또 사측의 폭력, 위장 폐업, 회유 이런 온갖 탄압에 맞서는 과정이 정말 손에 잡힐 듯 그려집니다. 정말 치열했겠네요. 네, 방현석 소설 초기작의 그 중요한 미학적 특징으로 비장미를 꼽을 수 있어요. 비장미요? 네, 객관적으로 보면 불리하고 패배가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 이런 결연한 의지로 끝까지 맞서는 모습에서 뭐랄까 처절하지만 숭고한 아름다움 같은 게 느껴진달까요? 데뷔작 내딛는 첫발은의 그 마지막 파업 장면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함께 기계 스위치를 딱 내리는 그 순간, 그 묘사는 당시에 해방의 세상을 꿈꿨던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감동과 연대감을 주었습니다. 네, 그 장면 저도 기억납니다. 네, 초기작들은 이렇게 현장의 구체성, 또 실천적인 운동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때로는 패배하더라도 문학을 통해서 정의와 인간 존엄을 복원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 치열했던 투쟁의 기록만으로도 물론 의미가 깊지만 방현석 작가 역시 80년대의 경험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후기작 존재 형식으로 넘어가면 과거 운동권 동료들의 어떤 정신적 외상이나 현재의 삶을 다루면서 시선이 개인의 내면으로 이동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베트남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렇죠. 특히 그 넘로움, 덤로움이라고도 하는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어떤 맥락인가요?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보듬어 안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서는 어떤 상호 부조, 이해, 공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상호 부조와 공감이군요. 네, 작가는 베트남의 저항 시인, 발레, 본명은 레지추인데 이분의 삶과 문학, 그리고 베트남의 길고 참혹했던 전쟁과 외세 저항의 역사를 아주 깊이 탐구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80년대의 경험과 그 이후의 상처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서구 중심이 아니라 아시아 내부의 시선으로 성찰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아, 시선의 전환이네요. 네, 이게 아주 핵심적인 통찰인데요. 정복당하고 지배를 견뎌낸 사람들의 지혜, 그러니까 서구가 아닌 다른 역사를 가진 이들의 목소리 속에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 또 윤리적인 좌표를 찾으려는 거죠. 네. 베트남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일종의 타자되기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자와 어떻게 윤리적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책임과 배려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걸 깊이 고민하게 만들죠. 이것은 한국 소설이 아시아라는 더 넓은 공간 속에서 새로운 어떤 주체성을 모색하고 기존의 민족주의적인 관성을 넘어서려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집단 투쟁의 그 강렬한 기억에서 출발해서 개인의 내면적 상처를 보듬고 다시 시야를 넓혀서 베트남, 아시아라는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 맺음으로 나아가는 여정. 와,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죠. 집단에서 개인으로 그리고 다시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아시아적 연대라는 새로운 존재의 형식을 모색하는 과정이군요. 어쩌면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큰 경험 이후에 개인적인 의미를 찾다가 다시 더 넓은 세상과의 연결점을 고민하는 과정. 이거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남희, 방현석 이 두 작가 외에도 당시 문학 지형은 훨씬 다채로웠을 텐데요. 그럼요. 이분들의 궤적과 함께 살펴볼 만한 다른 중요한 목소리들도 있겠죠. 정화진 작가의 쇳물처럼 이 작품은 어떤 면을 좀 보여주나요? 이것도 인천 배경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인천의 작은 주물 공장 태양주물이 배경이에요. 아하. 노동자들이 이제 김장 보너스를 요구하면서 벌이는 파업을 다루는데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젊은 노동자 칠성이가 이론과 열정으로 싸움을 이끌고 또 경험 많은 선배 노동자 천 씨가
현실적인 조언과 지지로 힘을 보태는 그런 구도라는 점이에요. 아, 이론과 경험의 결합이군요. 네, 이론과 경험, 또 세대 간 연대의 중요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죠. 다른 노동소설에 비해서 분위기가 비교적 밝고 희망적인 편이고요. 현장 묘사가 아주 사실적입니다. 노동자들 스스로의 힘, 소위 민중적 건강성에 대한 작가의 깊은 신뢰가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희망적인 분위기에 쇠물 토론과는 그럼 또 다른 결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었겠네요. 김한수 작가의 봄비 내리는 날은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김한수 작가는 실제 노동자 출신이셨고 도시 빈민, 특히 집 없는 사람들의 그 고단한 삶에 많이 천착했습니다. 네. 봄비 내리는 날은 재개발로 도시 변두리로 밀려난 노동자 만석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인데요. 산재사고로 고통받는 동료 강 씨 이야기, 또 그의 자살, 가난 때문에 아들에게조차 외면당하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강 씨와 세철의 비극적인 관계, 이런 도시 하층민들이 겪는 소외와 절망, 분노를 정말 가감없이 강렬하게 그려냅니다. 듣기만 해도 좀 먹먹해지네요. 그렇죠. 소설 마지막에 세차게 내리는 그 봄비는 마치 이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씻어내려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그 암담함을 더욱 부각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죠. 네. 마지막으로 전성태 작가는 앞서 이야기 나눈 작가들과는 또 다른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토속적인 입담을 살린 문체가 뛰어나다고들 하던데요. 매향은 어떤 세계를 보여주나요? 전성태 작가는 정말 독보적인 스타일을 가지셨어요. 구수한 남도 방언을 비롯한 그 토속적인 입말과 해학, 그러면서도 또 단단한 서사 구조로 주로 농촌이나 도시 변두리 사람들의 삶을 그려내시죠. 네. 소설집 매향의 표제작 매향은 원래는 그 죽은 이의 명복을 빌면서 강이나 바다에 향나무를 묻는 전통 의례를 뜻하는데요. 아, 그런 뜻이군요. 네, 작품 속의 할멈은 가족과 이웃의 수많은 죽음을 겪어낸 인물입니다. 근데 그녀를 통해서 작가는 생명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기억의 윤리를 이야기해요. 기억의 윤리요? 네, 쉬 있는 것도 벌받을 일이지만 잊을 사람을 가슴에 묻어두는 것도 죄다라는 할멈의 말처럼요. 산업화 과정에서 고향을 잃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잊혀가는 것들의 소중함, 인간 존엄의 문제를 아주 따뜻하면서도 예리하게 포착해냅니다. 김유정이나 이문구 작가로 이어지는 한국 문학의 중요한 전통을 계승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죠. 와, 이렇게 쭉 모아놓고 보니까 80년대 이후 한국 문학이 걸어온 길이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방현석 작가 초기작이나 정화진 작가 작품에서 봤던 그 뜨거운 집단적 열정에서 출발해서 이남희 작가나 방현석 작가 후기작처럼 시대 변화 속 개인의 성찰과 내면의 고통으로, 또 김한수 작가처럼 도시빈민의 소외 문제로, 그리고 전성태 작가처럼 잊혀가는 것들에 대한 기억, 투쟁이나 방현석 작가의 아시아적 연대 모색처럼 새로운 관계 맺기로 나아가는 정말 다양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격렬한 사회변동기 이후에 문학이 단순히 시대를 기록하는 걸 넘어서서 그 시대의 과제와 고통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스스로 깊이를 더해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여정이죠. 네. 과거의 이상과 현재, 현실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 또 거대한 집단에서 외로운 개인으로의 무게중심 이동,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상실과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노력, 그리고 너무러움이나 기억의 윤리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연대와 공감을 찾으려는 모색들, 이런 것들이 이 작품들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네. 문학은 이처럼 힘겨운 시대를 증언하고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렴풋이나마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한 30여 년 전 한국 사회의 기록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급격한 변화 앞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찾고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울 것인가 하는 질문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보편적인 질문이니까요. 그렇죠. 오늘 살펴본 이 문학 작품들 속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인물의 고민이나 어떤 문장이 특별히 와닿았을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네. 격동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정말 치열하게 묻고 답했던 문학적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방현석 작가가 존재의 형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고민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문학은 또 어떤 존재의 형식들에 주목해야 할까요? 아하.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더 귀 기울여지고 기록되고 또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는 정말 뜨거웠잖아요. 이 민주화 운동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한 세대의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열정이 식고 난 후에 이들은 문학을 통해서 저마다 다른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걸었던 바로 그 두 갈래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어떠세요? 이 구절 하나가 1980년대의 그 치열했던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주죠. 그 시절의 문학은요, 그냥 아름다운 글, 그런 예술이 아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변화를 위한 투쟁이었고 세상을 향해 겨는 날카로운 무기였어요. 네, 1980년대 한국은 정말 강렬한 공동체 정신 그리고 민주화를 향한 투쟁으로 들끓었던 시대였습니다. 작가들은 당연히 스스로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 거대한 움직임의 일부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문학은 그 운동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불타오르던 80년대가 끝나고 뭔가 복잡하고 새로운 현실이 펼쳐진 90년대가 왔을 때 과연 이 작가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들의 선택은 크게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다른 길을 걸어간 두 명의 대표 작가에 집중해 볼 건데요. 한 명은 자기 자신, 즉 개인의 내면으로 깊숙이 파고들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길부터 따라가 볼까요? 바로 안으로, 내면으로 향했던 시선입니다. 작가 이남희는 모두가 함께 꾸던 그 거대한 꿈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남희 작가는요, 그 뜨거웠던 구호들이 사라진 텅 빈 자리에 남겨진 것들에 주목한 거예요. 이를테면 분명히 올 거라고 약속했던 미래가 오지 않았을 때 개인이 느끼는 그 깊은 혼란과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서로에게 말을 걸지 못하는 단절된 사회의 쓸쓸한 풍경을 정말 날카롭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그녀의 소설 세상 끝의 골목들을 보면요. 아주 강력한 상징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아시죠? 몇백 년째 짓고 있는 그 성당처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사를 계속하는 대성당이 등장하거든요. 어떠세요? 이건 정말 80년대의 그 혁명이라는 프로젝트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은유 아닌가요? 금방이라도 완성될 것 같았지만 결국 기약 없이 계속 이어지기만 하는 그런 과업 말이에요. 아무튼 계속 지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됐다는 거였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인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관점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빨리 완성해야 한다는 그런 확신에 찬 태도가 아니라 좀 더디고 불확실해도 괜찮다. 그저 계속 이어간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태도로요. 어쩌면 목표가 완성이 아니라 지속 그 자체였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이남희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성찰의 핵심입니다. 뭔가 거창한 완성이나 결말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계속 이어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 아마도 이게 한 시대가 겪었던 그 거대한 상실감에 대한 그녀 나름의 대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바깥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두 번째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80년대 투쟁의 유산을 그대로 안고서 한국이라는 울다리를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갔던 작가, 바로 방현석입니다. 이 방현석 작가의 문학은 출발점부터가 달랐어요. 내면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아주 치열한 현장에서 시작했거든요. 특히 그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어차피 질 걸 알면서도 끝까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쪽에서 느껴지는 어떤 비장한 아름다움? 바로 그걸로 가득 차 있었죠.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 정말 강렬하죠? 이 한마디가 그의 초기 소설 속 인물들이 가슴에 품었던 결연한 의지, 그리고 당시 노동운동의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작가의 문학적 여정을 보면요. 그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보세요.
80년대에는 한국 대공장에서의 집단적 투쟁에 집중했고요. 90년대에는 거기서 싸웠던 개인의 트라우마, 그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와서는 시야를 확 넓혀서 베트남 같은 아시아 연대로 나아가는 흐름이 선명하게 보이죠. 여기서 베트남이라는 공간이 등장하는 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을 지배해온 서구 강대국의 시선으로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배를 묵묵히 견뎌낸 다른 아시아 사람들의 지혜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후기 작품을 이해하려면 이 베트남어 단어, 덤박을 꼭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감싸고 보듬어준다는 뜻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죽어도 질 수 없다고 외치던 80년대의 그 결연한 투쟁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공감의 바탕을 둔 서로를 돌보는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으로 향했던 길과 밖으로 뻗어나갔던 길, 이 두 갈래 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까요? 결국 이 두 작가의 여정은요, 거대한 사회 변화 앞에서 문학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남희 작가는 내면을 파고들면서 과거의 조각들과 현재의 외로움을 분석했고요. 방현석 작가는 바깥을 내다보면서 그 뜨거웠던 투쟁 정신을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연대로 발전시켰습니다. 방향은 정반대였지만 결국 두 사람 다 한 시대의 아픔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하나의 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어떤 과거사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거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갈 때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설 것인가? 이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질문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나 복잡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학은 과연 어떤 존재의 형식, 어떤 삶의 모습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누구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까요?